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경람 주간 뉴스입니다. 거제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회사 대표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밤샘 대치하다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처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고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상가 계단을 황급히 뛰어내려갑니다. 바지 안에 흉기를 숨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45살 박모 씨는 상가 복도에 있던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서서 이혼한 전 아내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협상 요원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설득과 자수를 유도했지만 박 씨는 오전 6시쯤 20층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투항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 길어진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의 불안, 그런 것들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신했을 때 순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 그 순간은 짧다. 소방당국이 추락에 대비해 미리 바닥에 매트리스를 설치했지만 떨어지는 도중 5층 창문과 출입구 지붕에 잇따라 부딪히면서 박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전 아내와 김 씨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과 대치 중 2차례의 사전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한 만큼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구두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구두로 하였고 하지만 박 씨의 전 아내는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져 공소권이 없지만 박 씨의 전 아내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자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평소 환청이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60살 이모 씨가 옆에서 자던 아내 A 씨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딸도 같이 변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20차례가 넘게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새벽인가 뭐 다툼이 좀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이거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대. 이 씨는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뒤 평소에도 약을 복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예전부터 아내와 딸이 어떤 남성과 연애를 한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피해 망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 낮 12시 40분쯤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내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직장 동료와 A 씨의 오빠가 집을 찾아가 현장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에도 환청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자기가 범행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밖에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환청을 들었다고. 경찰은 10일 살인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료 자문을 받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돼지 축사의 악취 문제가 심각했던 주촌 신도시가 이제는 의료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적치된 의료 폐기물이 대규모 발견된 데 이어 이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와는 차로 불과 10분 거리여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른 키보다 높게 쌓여있는 박스들이 보입니다. 모두 의료 폐기물입니다. 적발된 지 한 달째 창고 5곳에 방치된 의료 폐기물 410톤 중 35톤만
소각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는 창고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빼라고 했는데 안 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뒷gem이 빨리 빼라. 저번 주 일요일날 또 몰래 이거 몇 개 버리고 갔다 왔는데 이 안에 창고에 물건 넣어놓고. 이처럼 불법으로 방치된 의료 폐기물의 처리도 더딘 상황에 최근 들어서는 이 폐기물을 한데 모아 태우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바로 이곳 주촌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촌 주민들의 반대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입지로 거론되는 장소는 주촌 신도시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주촌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소각장 예상지역 반경 5km 이내에는 13개의 학교가, 7km로 범위를 넓히면 33개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에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변변한 대학병원 한 곳도 없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이 부지 옆이 학교가 너무 많다는 거. 저희는 어린이들 부모로서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직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사업 신청서가 관할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김해시의회는 의료 폐기물 처리와 소각장 건립 반대에 김해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는 결코 없었으며 만약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악취로부터 의료 폐기물로부터 위협받고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분명 행정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관계 기관들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10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세 번째 집회를 열어 소각장 건립에 대해 강경 대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도 녹조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류경보 시기는 다소 늦춰졌지만 녹조의 농도도 발생 장소도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구재은 기자입니다. 창녕 함안보 상류 인근입니다. 마치 유화를 그려놓은 듯 수면은 녹조로 가득합니다. 녹조띠는 물론 곳곳에 녹조 찌꺼기도 눈에 띕니다. 흐르는 강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물의 흐름엔 작은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조류가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진 상태.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녹조로 낙동강엔 지난달 20일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첫 조류경보 발생 시기는 작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늦춰졌지만 남조류 세포수는 더 많습니다. 7월 첫째 주에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덜 더워가지고 이게 잠깐 늦게 피는 것도 있고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시기라도 장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도 그 시기에 태풍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녹조 발생 장소도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흔히 녹조 덩어리는 지류와 본류가 합쳐지는 구간이나 강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지만 올해는 강 한가운데에서도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정체 현상이 심하다 보니 녹조 발생이 계속되는 거라며 또다시 보수문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개방돼 있었던 강입니다. 지금 녹조가 거의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결국은 녹조의 문제는 지금 수문 개방의 즉 물 흐름에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녹조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수질 오염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등의 인력 증원, 그리고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 5일제 시행 등에 합의를 한 건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동안의 주요 우편 업무 통계를 이윤종,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당진 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49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는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나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만큼 결국 과로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정노조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인력을 최대한 증원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죠. 많은 집배원들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정작 우리 주위에서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편 이용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게 사실이죠. 지난 2003년 3,700여 곳이 넘던 우체국 숫자는 지난해 3,400여 곳으로 15년 사이에 28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우체통 찾기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우체국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편 물량 수치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우편 물량은 55억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 2011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이 발달한 이후였는데도 말이죠. 이 우편물 수를 종류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을 뜻하는 일반 통상과 수취인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등의 특수 통상, 그리고 소포의 경우 보통 소포와 역시 받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등기 소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수취인의 확인을 받아야 배달이 완료되는 이 등기 소포 물량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즉 특수 통상 물량도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보통의 우편 업무량은 줄었지만 일일이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취인을 만나 등기 우편이나 등기 소포를 전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는 훨씬 높아진 셈입니다. 배달하는 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뭐 일반 통상 우편물은 그냥 우체함에 그냥 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갖다 달라 그러면 그 위치를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증가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 올해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졌는데 이 정작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범인 등기 우편 업무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중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큰일 나는 물품은 이 등기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등기 취급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시대의 등기 우편 업무, 지금과 같이 일일이 이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확인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현재의 등기 업무가 사회 변화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정사업본부가 업무 강도의 증가를 그냥 뭐 사람의 증가, 인력의 증가로만 해결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굳이 불편하게 등기 우편을 꼭 손으로 받아야 하는 일들을 전자우편이나 어떤 전자인증으로 좀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편물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조금 디지털하고 그냥 일반적인 한 건을 처리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뭐다, 사람이 더 공이 들어가는 일이 뭐다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정 업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네, 노사 양측의 갈등을 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우정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 강도에 걸맞는 인력 충원 못지않게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 전현미입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편 업무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고령자들은 직접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우정당국의 보다 세심한 후속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 선생님의 반가운 손인사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랑과 존중, 감사, 하이파이브를 하며 오늘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를 다짐합니다. 행복학교 사파중학교입니다. 행복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그 장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 자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는 행복한 사파중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사파중학교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학교 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텃밭. 잡초만 무성했던 땅을 학생들이 정성으로 가꾼 공간입니다. 올봄에 심었던 토마토와 가지, 고추가 벌써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파중학교 동아리 리얼팜은 아침 수업 전 그리고 방과 후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느끼고 결실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따먹기도 하는데 급식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뭔가 더 새롭고 뿌듯하고 주변 친구들도 너희가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놀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많이 고마웠어요. 막 엄청나게 농산물 같은 거 많이 만들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기분 좋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바로 교장실. 토론 동아리 어퓨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로 한글이 아닌 영어로 토론하며 날로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영어 교사인 교장 선생님의 지도 아래 사회자와 배심원, 찬반 패널까지 유창하게 하는 영어 토론은 아니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영어 실력도 조금 늘게 됐어요. 영어 토론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축제 때 전시하는 게 목표이고 또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사파중학교는 학생들만 공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독서 동아리 독서 레시피는 매달 책 한 권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배우는 공간이라 더 뜻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 같이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가 엄마들이 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학교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담고 있는 곳. 사파중 방송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다양한 학교 행사 모두 방송부원들은 지금 이 순간도 매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파중학교 방송부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행사에서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사파중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방송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부와 밴드부가 준비한 이른바 점심시간 틈새 공연. 뜨거운 열기에 노래를 하는 사람도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신이 납니다. 서울밤 먼지 감췄지 꿀먹꿀먹거리며 baby talk to me walk the talk walk walk me walk walk. 탄탄한 보컬과 건반, 기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불과 3개월 전 만들어진 동아리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디션까지 거쳐 꾸려진 밴드부는 앞으로 버스킹과 복지센터 위문 공연 등 다양한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고 작곡이라는 꿈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도 친구들과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희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는 당당한 인류 사파인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사파중학교.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사파중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행복! 사파! 화이팅!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창원 사파중학교였습니다. 터널 안을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하고 기념 촬영까지 한 자동차 동호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8일 자동차 중고거래 사이트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창원 마진터널을 막고 촬영한 차량 사진 수십 장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사진 속 차량 번호를 확인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 유무를 떠나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관련 차주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밀양에서 탯줄 달린 신생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주택 창고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어난 지 이틀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발견된 주택 주변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한여름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합니다. 군은 7월과 8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반바지와 간편 복장 착용을 허용하는 프리 패션데이를 운영해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으로 여름철 업무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국립난대수목원 거제시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두고 거제시와 전남 완도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남도는 거제시와 경남도 의회 등과 협력해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으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국비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오는 8월 대상지 선정 평가 이후 8월 내 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영 지역 9개 주요 관광지에서 올해 연말부터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통영시는 동피랑마을과 통용 루지, 케이블카 등 총 9곳에 연말까지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통영시는 앞으로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역을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후쿠오카와 오사카에서 관광업계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여는 홍보 마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창원 상담중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바라보는 미래 사회와 미래 직업이란 주제로 미래 직업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경남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한 영남권 발달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고성군에서 개최됐습니다. 합천군 봉사단체 해찬솔은 율곡면 제내 2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50여 명을 모시고 음식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전 경남도지사 인수위원이자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이자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의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학교 옆 소매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적법하다는 창원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영하고요. 상당히 이제 이게 바람직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창원지법 행정 1부 서아람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앞에 생활용품 점포를 신축을 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불허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실 소송을 기각을 했는데요. 이 A 씨는 지난해 8월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 신도시에 있는 북면 초등학교 옆에 바로 앞에 생활용품, 학용품, 준비물, 장난감 등을 파는 용품점을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창구청이 생활용품점 특성상 초등학생들이 돌발 행동도 나올 것이고 더더욱이나 이 위치가 횡단보도를 2, 3차선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건너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 씨는 뭐 교통안전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 객관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자기네들을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불허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의창구청의 손을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축 불허가로 A 씨가 얻게 될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초등학생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보호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거든요. 이 이야기는 개인의 재산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귀결이 된 거라서 실제로 상당히 환영하고 이렇게 바람직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판결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듯이 최근 경남도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조례를 만들려고 또 토론회를 열었다면서요? 네, 어젠가 그제 얼마 전에 토론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다음에 경남 아동옹호센터, 전홍표 시의원이 공동으로 토론을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토론회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그린로드 대장정, 어린이들이 가는 길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창원시의 14개 산하 기관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판이 좀 커졌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게 권리 주체자인 아동들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차들에서 좀 떨어져서 안전하게 걸어가 학교 등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건데 어른들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사이 애들은 횡단보도 근처에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주차돼 있으면 건너편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선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어떤 어린이는 어른들이 신호등 건널 때 운전자하고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 차를 멈춰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씁쓸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토론자들한테 나온 이야기는 진입로나 보차도 분리, 그다음에 시설들의 더 보완 등에 대한 이제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또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나는 사고가 학부모들에서 일어난다는 거. 학부모들이 차 내려주고 학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것들은 주목할 만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과 통학로 개선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전홍표 의원이 9월경에 조례를 발의를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인데 이제 소매점이나 편의점 앞에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그건 길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걔들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밀고 다투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로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도로까지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항상 이게 시에다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저는 학교 당국에도 굉장히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 그 보행로, 학교 주변 보행로를 보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그 울긋불긋 요란 법서가 난간 있고 예. 거기에 불과 한 2m도 안 되는 폭 사이로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담장을 놓잖아요. 제가 교장선생이라면 우리 학교에다 길을 보도를 넓혀가지고 아이들 다니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출산 장려 정책을 또 인구 정책이라 하지 말고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이들 환경입니다. 그 통학로가 사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그 스쿨존 정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줘가지고 제가 일을 했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내 아이 보호하려다 남의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사실 완전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나 도의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를 보더라도 계속 똑같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의 예산을 더 배정을 했었어야 되고 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예산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늘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통학료를 정비하는 데는 아직까지 완전히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들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실제로 통학로 어느 구간까지는 아예 차가 못 다니도록 완전히 막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학부모와 아이와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것도 좀 느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든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곧 복지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고 아이들 통학로 정도는 어른들이 지켜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이번 판결을 비롯해서 창원시 조례까지 정말 의미 있는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해 자교 소각장 증설의 강행과 저지 두 의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민선 7기 시정 1년을 맞은 허성군 김해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자교 소각장 증설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성군 김해시장이 소각장 증설 강행 의지를 밝혔죠. 네, 27일 날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김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장유 소각장 현대화 사업 문제, 코스트코, 그다음에 산단 집안치마 문제 세 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장유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 2번 한 것 같아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2014년도 허성군 시장이 당선될 때 네. 이전을 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비용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소상을 했다고 이제 재설명을 하고, 사실 현대화 사업 지금 되돌릴 수 없다는 뉘앙스를 그날 좀 풍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된 겁니다. 이제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이제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재점화된 겁니다, 지금. 예. 그 언론 보도를 좀 보면 허성군 김해시장이 김해시장직을 걸고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선출직 공무원인 어쨌든 김해시장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기자간담회 참석했던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녹취까지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네. 이 부분이 아마 많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마무리하는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그냥 차담 정도 나누는 그 상황에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허 시장이 이제 웃으면서 시장직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네. 이 장류 소각장에 대해 증설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흘러가는 말로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지역신문 기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시장직을 걸고라도 소각장을 꼭 증설하겠다. 예. 뭐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그 좀 언론에서 좀 악마적인 편집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쨌든 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현대화나 증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본인도 고민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와전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김해 지역민들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 그게 다른 것 같고요. 돈도 싫다, 18년 고통 끝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뭐 악취 등으로 주민 그 건강권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혐오 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있고 하니 이제 절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보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5년 당시 김해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실제 그러니까 용역 그 결과 3개동에 그러니까 그 적절한 터가 최적지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증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뭐 창원이나 거제를 보더라도 자원해수시설 등이 이렇게 주거지랑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외곽에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기존에 안 그래도 아파트와 바로 밀접해 있는데 거기다 증설을 한다니까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존에 150톤 정도 소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150톤이 더 추가가 되는데 약 300톤이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50톤을 창원시 거를 그러니까 폐기물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장류 이외의 폐기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은 여기서만 하고 다른 곳의 것은 받지 마라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실제로 그 인구 급증이나 부곡공단 입지 등의 정주 여건이 변화된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김해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책임도 김해시가 져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반대 의지를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허성곤 시장 입장에서도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차이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창원시 걸 조금 거기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중앙 정부에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광역권 단체로 다 여러 도시를 모아서 한 개씩밖에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었고, 이제 김해시 입장은 4개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비용 문제, 오염도 문제, 인센티브, 소통의 문제인데 비용 문제는 이전 지금 현재 있는 그 소각장을 증설해서 현대화를 만들면 800억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정부 지원 없이 뭐 땅 새로 찾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2,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7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땅을 몰색해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또 하게 되면 2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런 땅을 이제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거고, 오염도 문제는 사실 증설과 이전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 만약에 이게 그냥 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김해 시민 55만 명의 의견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이게 부곡 주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또 다른 비난이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염원과 이제 비염 문제가 동시에 겹쳐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각을 해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쪽 인근 주민 3만 5천 명에게 온수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5억, 온수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세금 이런 것들을 합하면 1년에 45억이 세이브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3만 5천 명 시민들한테 난방비가 확 올라가는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또 다른 그 민원이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스포츠센터,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현재 170억 원을 인근 주민들한테 환경시설 해주기로 약속이 됐고, 향후 여러 가지 시설, 주민 편익시설, 복지사업, 주민 건강 영향평가 이렇게 다 해서 총 한 470억 정도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이제 그 협의 중인데 그런 것들도 좀 홍보가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의 문제는 제가 봐도 조금 더 노력의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 공론화 수차례 걸쳐서 토론을 했고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 지역민과 합의하에 내놓은 결과고 여론조사 여러 번 했는데 50% 이상이 증축을 다 이야기했다. 네. 네, 그걸 조금 반복하고 있는데 소통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 전 의원님, 양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해결을 못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는 민간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 북정동 일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새로 현대화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입니다. 요구를 해서 현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제 60톤에서 200톤을 증설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러니까 찬반이 나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나뉘냐면 모든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위에서는 현대화는 찬성하지만 증설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업체에서는 현대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설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설 민원으로 해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좀 중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게서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극렬하게 반대 의견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자기는 기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설을 계속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종류별로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폐기물 비용이 그러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을 지어 놓았는데 화장실을 사실 집 옆에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그러니까 이 화장실 어디에 짓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네. 또 양산에는 또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처리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매립을 하는 지역도 실제로 양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27년 정도 그 기한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모두가 실제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이 환경의 규제가 원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주민 반대가 극렬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첫 의제로 이 부분이 다뤄질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갈등심의위원회가 창원시로 보면 공론화위원회하고 이제 같은 기능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 이전에 2018년 한 2년에 걸쳐서 갈등조정위원회랑 토론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강력한 어떤 추진 의지가 국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왜 이게 어렵냐 했더니 하반기에 갈등관리 매뉴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갈등관리위원회들을 전문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또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걸 갈등 조정을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사실 빠른 시일 안에 어찌됐든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갈등 조정에 들어갔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많은 암초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울 수 있어요. 창원시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수치를 좀 단계다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김해시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말 한마디로 인한 소모적인 감정 싸움보다 소통과 합의로 갈등은 줄이고 해결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